대표님, 정부 지원 사업 결과가 슬슬 발표되고 있는데 선정되신 분들이 이 청금 같은 지원금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지원금을 가지고 모두 다 본인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주업체 선정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원금을 받게 되면 개발 예정인 서비스나 제품이 있을 건데 이거를 이제 보완하는 과정에 많이 쓰이는데 일반적으로 외주 개발사나 외주 브랜드 디자인 회사를 고려하게 되거든요. 이랬을 때 실제로 외주 선정 실패로 제작업 때문에 디블러에 찾아오시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좀 받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정된 기간 안에서 한정된 지원금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소통이 어렵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악순환에 빠질 염려가 크기 때문에 잘못 외주사를 선정해버리는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을 무의미하게 썼다는 사실과 지나간 시간이나 정신적 스트레스 보상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져요.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업체인지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를 정말 디테일하게 비교해보면서 내 지원금을 사용할 팀빌딩을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근데 외주 업체를 맡기는 건 보통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전문가한테 맡기기 위해서 맡기는 건데 이게 실패할 수도 있나요? 당연히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의 방향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왜냐면 내가 만든 사업이고 내가 만든 계획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내 사업의 영역을 이해할 수 있고 내 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제3의 눈으로 나보다 더 나은 제안을 해줄 수 있는 외주업체를 찾지 못한다면 기회비용이 바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정부 지원금을 받고 기회비용을 날려버리는 경우는 보통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실패의 이유는 뭘 만들지 제대로 정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식당에 가서 아무거나 맛있는 거 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방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여러분이 원하는 음식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낮겠죠. 외주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걸로 알아서 잘 만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정확히 우리의 서비스와 사업을 위해서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언제까지 필요한지, 어떤 것이 꼭 구현되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프로젝트의 방향성이 혼란되지 않도록 내가 원하는 결과물과 불일치되지 않도록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할 것. 조금 더 자세한 진짜 실무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같은 브랜드 디자인 회사가 의뢰를 받았어요. 그런데 대표님이 저희가 이런 앱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예쁘고 아기자기한 앱을 만들어주세요. 앱을 위한 브랜딩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저희가 뚝딱 그걸 만들어낼 리가 굉장히 만무하죠. 그러니까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핵심 타겟은 20대의 젊은 친구들이고 MZ세대를 겨냥한 패션 관련된 어플을 만들 건데 차별성은 이렇고요.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페이지는 이렇고요. 결론적으로 만들어내야 되고 마케팅을 할 전략은 이렇습니다 라고 명확히 방향을 제시하면 개발자나 디자이너들이 그걸 듣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결과물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 방향으로 같이 달려가기 때문에 훨씬 더 완성도에 가까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의뢰하는 내가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할 수 있어야 프로젝트의 방향성의 혼란을 없애서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고요. 결과물과 불일치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원 사업을 받아서 실패하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 두 번째,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실력 없는 외주업체를 골랐을 때예요. 이거는 마치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경험도 없고 자격증도 없는 업체를 고용하는 것과 비슷해요.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업체가 일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결과물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기술적인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더라도 괜찮아요. 대신 여러분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지, 이 사업을 통해 이루고 싶은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 업체가 그걸 했던 경험이 있는지, 수치적으로 그걸 보증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 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함으로 인해서 체계가 없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품질이 저하되는 부분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실패 확률은 크게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면 실력 있는 외주사를 결국 선정을 해야 한다는 건데 그 외주사 선정이 참 어렵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은 업체를 고를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전문성을 좀 확인을 해야 돼요. 사실 저희가 웹이나 해당 회사의 채널에서 보는 포트폴리오들은 원래 작업했던 프로젝트보다 조금 더 멋지게 패킹돼서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전문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 사업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지 또는 내가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 비슷한 서비스를 개발했던 진행 경험이 있는지, 뭐 디자인으로 예시를 들자면 F&B 관련된 브랜딩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F&B 브랜드만의 프로세스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비슷한 결의 서비스에 대한 외주 협력을 진행을 했느냐를 반드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타 외주사와의 협업 경험. 사실 앞전과 좀 비슷한 부분인데요. 타 외주사랑 어떤 협업 노하우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저희가 다른 업체랑 협업을 할 때는 그 업체가 본인들의 일만 하고 있는 업체인지 아니면 타 업체와 협업을 자주 함으로써 소통이나 프로세스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있느냐예요. 우리가 외주개발사나 디자인 업체 작업을 맡기는 경우에 궁극적으로 사업의 성장을 위해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주사 역시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고로 디자인을 하는 업체가 디자인만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개발을 하는 업체가 개발만 잘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사업의 어떤 성장, 매출을 높게 만들어주는 것, 고객과 시장 이런 비즈니스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외주 업체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정부 지원 사업 프로젝트 진행 경험이 있는지, 두 번째로 비슷한 서비스를 개발 진행했던 경험이 있는지, 세 번째로 타 외주사와의 체계적인 협업이 가능한지, 네 번째로는 우리 사업, 비즈니스 전체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그 외주 업체의 전문성을 확인해 보는 거죠. 전문성을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과정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작업 프로세스를 확인한다는 건요, 우리가 계약을 맺는 그 순간부터 작업이 클로징 될 때까지 모든 전 과정을 미리 시뮬레이션 돌려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는 제한들이 무엇인지를 전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브랜딩 디자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쭉 한번 읊어볼게요. 상담을 하고요, 킥오프 미팅을 하고요, 예약을 하고요, 계약을 하고요, 결제를 하고요,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요. 그리고 또 작업에 대한 상세 상담을 하고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컨설팅을 해요. 그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한 부분에 대한 브랜드 기획을 하고요, 브랜드 기획을 기반으로 네이밍을 진행합니다. 네이밍을 하게 되면 상표 등록 조사 보고를 하고 그 상표 등록 조사 보고를 토대로 픽스된 네임, 상호명을 가지고 브랜드 정체성을 만드는 디자인을 하고요. 그 디자인을 만들어서 최종 가이드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디자인 가이드를 적용하는 작업, 브랜드 익스퍼리언스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적용하는 작업까지 해서 마지막 클로징 코칭으로 인해서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고 최종적으로 원본 파일을 보내드리는 것까지가 총 작업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업체와 어떤 서비스를 내가 제공을 받더라도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하나의 큰 카테고리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세세하게 어떤 과정들이 있고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안받을 수 있는지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해야 해요. 이렇게 전반적인 작업 프로세스를 확인하신 후에는요, 명확한 견적과 기간을 알아야 합니다.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R&R 페이지라는 게 있어요. R&R 페이지는 뭐냐면 롤 앤 레스폰시빌리티에 대한, 고로 역할과 책임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어떤 작업을 할 거고 이 작업에 대한 역할은 고객사에게 있는지, 외주 업체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완료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비고사항은 없는지를 명확하게 역할과 책임을 나눠서 전체 일정, 타임라인을 짜고 거기에 대한 견적이 이만큼이 나옵니다 라는 견적서를 같이 첨부해서 고객이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명확하게 견적을 내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것도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한다거나, 외주업체 입장에서도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닌데 오히려 고객사가 이것도 당연히 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체 프로젝트 안에서 미스가 나는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우리의 역할, 책임, 기간, 견적들을 제시할 수 있는 문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단계별 작업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내부 시스템 구축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부 시스템 구축이라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소통을 할지, 메일로 주고받을지, 카톡으로 오프 채팅방을 만들지, 이런 부분들인데요.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료의 축적이 너무 중요한 프로젝트다 보니까 고객 소통 페이지를 만들어서 고객의 웹하드를 따로 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피드백 내용, 회의 내용, 고객 자료, 우리의 시안들, 그 외에 최종 가이드 같은 것들을 쭉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 소통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는지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너무 당연하지만 소통 능력이겠죠. 사람과 사람이 나쁜 건 없지만 다른 건 있잖아요. 이 업체와 이 업체가 서로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 스타일을 좀 확인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감정적으로 같이 공유를 하고 공감하는 게 더 잘 맞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쓸데없는 얘기 안 하는, 정말 업무적이고
간결한 소통법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가 의사소통하는 스타일이 어떤지 확인하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프로젝트를 관리하는지도 조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적극성이나 책임감이 얼마나 있는지.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요. 저희는 디자이너인데 저희가 막 제안을 해요. 그런데 어떤 고객사는요, 왜 이렇게 우리 거를 수용해주지 않고 본인들의 제안만 하지? 라고 들을 수도 있고, 어떤 고객사들은 정말 이렇게 제안을 해주니까 우리가 모르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알려주니까 너무 좋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하는 이 외주 업체의 무드가 우리랑 맞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가격 책정이에요. 스타트업 단계의 경우에는 초기, 중기, 후기로 나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견적을 좀 고려할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사실 디자인만 하더라도요, 정말 저렴한 로고를 만든다라고 하면 5만 원, 좀 높게 평가를 해서 전체 브랜딩을 한다라고 하면 억대까지 가는 굉장히 큰 갭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 단계에서 우리가 초기인지 중기인지 스포트라이트를 딱 받아야 되는 상태인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핵심 기능 구현에 초점을 맞췄을 때 효율적인 비용이 어떤 업체와 좀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사실 조금 거시적이기도 하고 무조건 알아야 되지만 사실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약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상의 팀을 구축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애초에 우리랑 잘 맞는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직원을 뽑을 때도 우리의 인재상을 제시하고 그에 적합한지 그의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체크하고 경력사항을 보고 우리랑 일치한다면 뽑잖아요. 그냥 뽑아서 가르치고 우리한테 융화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팀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정부 지원금을 잘 사용하기 위한 외주 업체도 그렇게 새로운 사람을 채용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처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프로젝트 필수 요구사항을 해낼 수 있는 곳인지, 객관적이고 수치적으로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실패를 막기 위해선 전문성, 체계적인 작업 과정, 문제 해결 및 소통 능력, 합리적인 견적, 이거를 하나당 10점 만점으로 보고 우리에게 맞는 외주 업체를 점수로 체킹을 하면서 비딩을 해보시면 아마 우리 현재 상황에 우리 사업에 잘 맞는 외주 업체를 실패하지 않고 셀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수많은 정부 지원 사업을 받으신 대표님들과 일을 해보면서 정말 단 한 가지 느낀 거는요, 성공적인 팀 빌딩, 애초에 잘 맞아떨어지는 협업 관계가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빠른 길이다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 저희도 저희랑 소통이 잘 맞는 꿈의 고객인 대표님들과 만나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낸 사례들을 가지고 있어서, 궁금하신 대표님들은 디블러를 검색해 보시면 정부 지원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칼럼이나 디자인 자료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